대한민국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59년간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가왕이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처음 은퇴 소식이 전해졌을 때만 해도 설마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지만 지난해 2월 자필 편지로 은퇴를 선언하면서 팬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서울 공연 티켓은 단 5분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한 건데요. 심지어 현재 암표값이 50만 원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70대의 나이에도 3시간이 넘는 공연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라이브의 신. 대체 무엇이 그를 이토록 특별하게 만든 걸까요? 더욱 놀라운 건 그의 무대 위 발언들입니다. 지난해 심의 3계엄 때는 국회의사당이 어디고 용산은 어느 쪽이고 라며 일침을 가했고 북한에 대해서는 김정은이라는 돼지는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살이 쪄가지고 라며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그의 마지막 무대에서는 또 어떤 폭탄 발언이 나올지 전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하버드 대학교 음악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한 천재 음악가가 나훈아의 사내라는 노래에 완전히 매료되어 자신의 박사 논문 주제를 바꿨다고 하는데요. 13살에 카네기홀에서 리사이트를 열었던 이 음악가는 도대체 무엇을 발견했길래 자신의 전공까지 바꾸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음악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엠마 윌리엄스입니다. 1997년 뉴욕 맨해튼의 상류층 지역에서 태어났고 골드만삭스의 수석 부사장이었던 아버지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주역 소프라노였던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집은 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의 최상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밖으로 보이는 공원의 풍경이 제 하루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 소리가 늘 집안을 채웠고 어머니의 아름다운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연습 소리는 제게 자장가가 되었습니다. 3살 때 피아노를 시작으로 음악을 접했고 5살에는 바이올린도 시작했습니다. 7살부터는 어머니의 권유로 성악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최소 4시간의 연습이 이어졌습니다. 힘들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태어난 순간부터 주어진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줄리아드 음대 예비학교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음악 인생의 기틀을 다지는 시기였습니다. 매년 열리는 학생 콩쿠르에서 연속 1위를 차지했고 1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카네기홀에서 솔로 리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저를 새로운 세대의 음악 신동이라 칭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클래식 음악의 미래라 표현했습니다. 예일 대학교 학부 시절 저는 음악사와 작곡을 전공했습니다. 4년 연속 학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졸업할 때는 수석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제 졸업작품인 현대사회에서의 클래식 음악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논문은 예일 음대 역사상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버드 음대 석사과정 진학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현대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라는 주제로 연구를 시작했고 지도교수이신 마이클 존슨 교수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제 연구는 어떻게 하면 클래식 음악이 현대인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모든 공연장이 문을 닫았고 카네기홀과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마저 역사상 처음으로 장기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음악가들은 무대를 잃었고 관객들은 공연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버드도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었고 도서관도 폐쇄되었습니다. 그때 존슨 교수님께서 새로운 연구 제안을 하셨습니다. 팬데믹 시대의 음악과 사회적 위로라는 주제였습니다. 전 세계가 고립된 상황에서 각 나라의 음악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지 연구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처음에는 유럽의 발라드, 남미의 살사, 아프리카의 아프로비트 등 각 대륙의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음악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지 그 사회 문화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아시아 음악을 연구하던 중 제 인생을 바꾸는 운명적인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J-팝과 중국의 C-팝을 분석하고 난 뒤 한국의 음악을 조사하던 중이었습니다. BTS와 블랙핑크로 대표되는 K-팝은 이미 잘 알고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트로트 열풍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의 트로트를 접했을 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각국은 대부분 현대적이고 세련된 팝음악으로 위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전통적인 정서가 담긴 트로트가 전 세대를 아우르며 놀라운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트로트가 단순한 복고, 열풍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들도 트로트를 즐기고 있었고, TV에서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알던 어떤 음악 현상과도 달랐습니다. 연구를 위해 한국의 음악 평론가들과 온라인 인터뷰를 진행했고, 트로트의 역사적 맥락을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논쟁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로트가 일제강점기에 일본 엔카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트로트가 엔카의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 논쟁은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음악학도로서 한 장르의 기원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는 단순한 음악적 논쟁을 넘어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한국 대중음악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트로트가 가진 고유한 특성이었습니다. 비록 초기에는 일본 음악의 영향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한국의 트로트는 독자적인 발전 과정을 거치며 완전히 다른 장르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 민요에서 보이는 독특한 식임새와 고유의 창법이 트로트에 녹아들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1960, 70년대 한국 트로트가 오히려 일본 엔카에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트로트 가수들이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고 그들의 창법이 일본 가수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기록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트로트의 기원과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특히 팬데믹 시기에 한국에서 일어난 트로트 열풍은 더욱 흥미로운 연구 주제였습니다. 전 세계가 봉쇄되고 사람들이 고립된 상황에서 왜 하필 트로트였을까? 이 의문은 제 연구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각국의 팬데믹 시기 음악 소비 형태를 분석해보니 특이한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힙합과 R&B가, 유럽에서는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젊은 세대의 음악을 통해 위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K-팝 열풍 속에서 트로트가 더욱 빛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트로트를 즐기는 연령층이었습니다. 제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10대부터 80대까지 고른 분포를 보였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참여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음악학적으로 매우 특이한 현상이었습니다. 보통 전통적인 음악 장르는 젊은 세대의 외면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국의 음악방송 프로그램들을 연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참가자들의 다양성이었습니다. 전업 가수 지망생부터 회사원, 학생, 주부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트로트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2018년에 발표된 나훈아의 사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현대의 트로트 가수가 이런 깊이 있는 노래를, 그것도 최근에 발표했다는 사실이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노래의 완성도였습니다. 서사시적인 가사와 장중한 편곡, 그리고 무엇보다 나훈아만의 독특한 창법은 제가 알던 어떤 현대음악과도 달랐습니다. 마치 한 편의 서사시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가사를 번역해 읽어보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 세상을 살아가는 한 인간의 자존심과 긍지, 그리고 삶에 대한 의지를 담은 노래였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자랑할 것 없어도 부끄럽지도 않아라는 구절에서 느껴지는 강인함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이 노래가 2018년에 발표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K-팝과 젊은 세대의 문화에 주목하던 때에 이렇게 한 인간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노래한 곡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호기심이 생겨 한국의 현대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가사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 긴가민가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설마설마 하면서 부대끼며 살아온 이 구절들은 마치 한국의 발전 과정과 묘하게 겹쳐지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골드만삭스에서 많은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지켜보셨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이야기는 특별했습니다. 1950년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불과 한 세대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긴가민가, 조마조마, 설마설마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유튜브의 댓글들을 읽으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20대, 30대의 젊은 세대들도 이 노래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다, 눈물이 났다와 같은 댓글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미련 같은 건 없다, 후회 역시도 없다라는 구절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토록 힘든 시간을 겪었음에도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긍정하는 모습이 가슴을 울렸던 것 같았습니다. 이 노래는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성공과 발전의 이야기가 아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존엄성과 자존심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내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저는 한국인은 아니지만 이 노래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국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내답게 살다가 사내답게 갈 거다라는 마지막 구절은 마치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부심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깊이 있는 발견은 제 연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팬데믹 시기의 음악 현상을 넘어 음악이 어떻게 한 시대와 한 민족의 정신을 담아내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편적 감동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싶어졌습니다. 이렇게 사내라는 노래를 통해 한국의 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저는 더 구체적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도서관에서 찾은 자료들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57달러. 이는 당시 가나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세계은행은 한국을 희망이 없는 나라로 분류했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발전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했더니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엠마, 내가 젊은 시절 월스트리트에서 처음 일할 때만 해도 한국은 투자 대상 국가도 아니었어. 하지만 지금 골드만삭스는 서울에 큰 지사를 두고 있지. 세계 경제사에서 이런 극적인 변화는 찾아보기 힘들어. 실제로 수치들은 놀라웠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경제 성장은 연평균 8.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일본의 성장률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성장이 외국 자본의 도움 없이 순수하게 한국인들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대의 한국은 세계 경제의 주요 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 경쟁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었고 현대자동차는 세계 시장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K-팝은 전 세계 음악 시장을 선도하고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넷플릭스의 주요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이제 세계 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을 매진시켰고 기생충은 칸 영화제와 아카데미를 동시에 제패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넷플릭스 1위를 기록했고 블랙핑크는 스포티파이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걸그룹이 되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고 코로나19 대응은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바이오 산업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들을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사내의 가사는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라는 구절은 전쟁 후 폐허가 된 나라의 현실을 긴가민가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라는 부분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도전했던 그들의 마음.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미련 같은 건 없다, 후회 역시도 없다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허세나 자기 위안이 아닌
자신들이 걸어온 길에 대한 당당한 자부심이었던 것입니다. 힘든 시기를 겪으며 세계적인 경제 강국을 일궈낸 그들이었기에 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는 노래가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한국의 저력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저의 이러한 발견과 감상을 지도 교수님께 말씀드렸더니 매우 흥미로워하셨습니다. 엠마, 당신의 연구가 매우 특별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군요. 한 나라의 경제 발전이 어떻게 대중음악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세대를 넘어선 공감을 이끌어내는지. 이것은 매우 가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내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반응은 주목할 만했습니다. 그들은 이 노래를 통해 부모 세대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 젊은이의 댓글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가 다 부모님 세대의 희생 덕분이란 걸 이제야 알게 됐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사내라는 노래를 통해 발견한 이 특별한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고 싶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존엄성과 자존심을 지키면서 동시에 놀라운 발전을 이룩해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버드의 많은 교수님들이 한국의 발전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음을 압니다. 그것은 사내답게 살다가 사내답게 갈 거다라는 굳은 의지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런 발견은 제 연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팬데믹 시기의 음악과 위로라는 주제를 넘어 이제는 음악을 통해 본 한국의 경제 발전과 정신문화로 연구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지도 교수님께서는 이런 제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현대 경제사에서 한국만큼 극적인 성공 스토리를 가진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시켜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된 것은 정말 특별한 사례입니다. 실제로 현대의 한국은 경제적 성공을 넘어 문화적 성공까지 이룩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한국 문화라고 하면 태권도 정도만 떠올랐는데 이제는 K-팝, K-드라마, K-무비, K-뷰티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나훈아의 사내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노래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거나 현재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걸어온 길에 대한 당당한 자부심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자랑할 것 없어도 부끄럽지도 않아라는 가사는 어쩌면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정신을 대변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지만 당당하게 자신들의 길을 개척해 나간 것처럼 앞으로도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였습니다. 제 연구는 단순히 한국의 음악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그 음악이 담고 있는 시대 정신과 문화적 맥락, 그리고 그것이 현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괄적으로 연구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노래가 세대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산업화 세대와 그들의 자녀 세대, 심지어 손주 세대까지도 이 노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음악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주로 하버드 디지털 도서관과 유튜브, 그리고 온라인 뉴스 아카이브를 통해 한국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특히 BBC와 CNN이 제작한 한강의 기적 관련 다큐멘터리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월스트리트가 바라보는 한국 경제의 특별한 위치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IMF 부채를 예상보다 훨씬 빨리 상환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찾은 한국의 경제발전 관련 영상들도 흥미로웠습니다. 1960년대 흑백 영상 속 풍경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한 영상들을 보며 저는 그들이 이룩한 변화의 크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의 변천사를 담은 다큐멘터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가 이제는 첨단 기술의 중심지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디지털 아카이브에서는 한국 경제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들을 발견했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모험적인 투자처로 여겨졌던 한국이 이제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혁신 기술의 본거지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의 시청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 즐겨보는 더 뉴요커의 문화면에서도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에 대한 기사들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접하면서 사내라는 노래는 다시 한번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노래 속의 벌거벗은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부부는 한국의 출발점을 미련 같은 건 없다. 후회 역시도 없다는 현재 한국의 자신감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카도로서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시대별 한국 대중음악의 변천사였습니다. 1970년대의 산업화 시대 음악부터 현재의 K-팝까지 음악은 그 시대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강연 플랫폼을 통해 한국의 여러 교수님들의 강의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발전이 단순한 경제적 성장을 넘어 교육열과 기술, 혁신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OECD 교육 지표를 보면 한국은 높은 대학 진학률과 연구개발 투자 비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최근 기사들을 보면 한국은 이제 배터리, 반도체, 조선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이러한 성과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를 두고 한국은 결코 현재에 만족하지 않는 나라라고 평가하셨습니다. 하버드의 디지털 뉴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최근 10년간의 한국 관련 기사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경제 성장률이나 수출 실적 같은 수치적인 성과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문화적 영향력과 기술 혁신에 대한 내용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블룸버그 통신의 최근 보도들은 한국이 가진 특별한 위치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에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이제는 미래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실제로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헬스, 우주산업 등 새로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 저는 주변의 한국 유학생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버드, MIT, 스탠포드 등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지만 한국의 K-POP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했습니다. 특히 젊은 나이임에도 트로트를 너도 나도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를 현대 한국의 음악과 사회변동, 나훈아의 사내를 중심으로 정했습니다. 지도 교수님께서는 이 주제가 단순한 음악 연구를 넘어 사회학적, 경제학적 의미도 담고 있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제 논문의 핵심은 한국의 음악이 어떻게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세대 간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한 나라의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사내는 2018년에 발표되었지만 그 안에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연구를 위해 한국 방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산의 조선소, 판교의 테크노밸리, 그리고 서울의 문화산업 현장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물론 트로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다양한 세대의 한국인들과 인터뷰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산업화 시대를 겪은 60-70대 세대부터 현재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는 30-40대,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갈 20대까지 그들이 사내라는 노래를 통해 어떤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는지 연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 노래가 한국의 새로운 도전 정신을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로서 세계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 과정에서 발견한 자료들은 모두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학술 논문을 넘어 후속 연구자들을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음악이 한 사회의 발전 과정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의 이러한 연구 계획은 하버드 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케네디 스쿨의 경제발전연구소에서는 공동 연구를 제안해왔고, 음대의 현대음악연구소에서도 협력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는 제 연구가 단순한 음악 분석을 넘어선 학제 간 연구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께서도 이러한 제 연구를 적극 지지해주고 계십니다. 엠마, 내가 연구하는 것은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야.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의지가 만들어낸 역사란다. 이 말씀은 제 연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이 연구를 통해 음악이 어떻게 한 나라의 정신을 담아내고 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사내라는 노래는 단순한 트로트 곡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은 서사시이자 인간의 존엄성과 의지를 노래한 선언문입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나훈아라는 가수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대중음악의 정상을 놓치지 않은 그의 이력은 놀라웠습니다. 1968년 데뷔 이후 그의 음악은 늘 시대 정신을 반영했고 2020년 비대면 콘서트에서는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시청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가 한국의 현대사와 함께 해왔다는 점입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노동자들의 애환을, 고도성장기에는 그들의 자부심을, 그리고 2018년 사내를 통해서는 그들의 존엄성을 노래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학자들은 나훈아를 단순한 가수가 아닌 시대의 대변자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별명이 가왕이라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노래의 황제라는 이 칭호는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70대의 나이에도 3시간이 넘는 공연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체력은 물론 현대적인 음악적 시도와 실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팬들 사이에서도 라이브의 신이라 불린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온라인 자료들을 찾아보니 나훈아는 한국의 대중음악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왕이라는 칭호에 걸맞게 그의 공연 티켓은 늘 매진을 기록했고 특히 50대부터 70대 팬들 사이에서는 국민 가수를 넘어 신이라고까지 불린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과 함께 성장해온 세대들에게 나훈아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닌 그들 삶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2020년 추석 특별 공연은 특히 주목할 만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하던 시기, 그의 무대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시대 정신을 대변하는 문화적 아이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의 음악평론가들은 나훈아를 트로트의 경계를 넘어선 아티스트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트로트의 전통성과 현대성을 동시에 품고 있으며 한국인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하는 장르로 발전시켰다는 평가였습니다. 사내라는 곡 역시 이러한 그의 음악적 철학이 잘 담겨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자료를 찾다 보니 한국에 한시라도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어 계획했던 한국행 비행기 표를 바로 예약했습니다. 나훈아 선생님의 콘서트 티켓도 구하려 했지만 예상대로 이미 매진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훈아 선생님의 마지막 콘서트를 직접 볼 수는 없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의 시대 정신을 노래해온 가왕의 은퇴 소식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분의 마지막 무대를 직접 보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지만 그분이 남기신 사내와 같은 불멸의 명곡들은 영원히 한국인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부산의 조선소에서 시작해서 판교의 테크노밸리, 서울의 K-팝, 그리고 산업 현장까지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강국이 된 한국의 여정을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꼭 가봐야 할 곳들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장소들도 알고 싶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노동자들부터 현대의 청년들까지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한국인들의 희로애락을 노래해온 나훈아 선생님. 그분의 마지막 선물인 사내는 이제 저에게도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분의 무대는 볼 수 없게 되었지만 그 노래가 전하는 깊은 울림과 감동은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국 여행이 너무 기대가 되고 이번 여행이 저에게 어떠한 경험을 하게 해줄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캐나다가 충격에 물들어 있습니다. 연 평균 난방비가 무려 7,000달러에 달하는 캐나다에서 바로 한국의 위험한 전기 제품이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처음 이 제품을 접한 토론토의 변호사들과 의사들은 전기가 흐르는 매트를 바닥에 깔고 산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현지 소비자 단체에서는 안전성 조사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위험한 전기장판은 단 한 달 만에 토론토 사람들을 사로잡았고 지금은 3개월째 품절 대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에너지 절약 제품을 전문적으로 리뷰하는 100만 구독자의 유튜버마저 20년 동안 써본 난방 제품 중 최고의 효율이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의 어떤 기술이기에 영하 30도의 혹한을 자랑하는 캐나다. 최고의 전문직들을 이렇게 열광시킬 수 있었던 건지 한 변호사의 놀라운 경험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론토에서 1년차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엠마 톰슨입니다. 27살이고 토론토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지 이제 막 1년이 되어갑니다. 토론토의 겨울은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혹독합니다. 11월 말이 되면 도시는 하얀 눈으로 뒤덮이기 시작하고 이 눈은 이듬해 3월까지 녹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특히 1월과 2월에는 폭설이 잦아서 하룻밤 사이 30cm 이상의 눈이 내리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출근길에는 차량 전체가 눈더미에 파묻혀 있어서 출발 전 최소 20분은 눈을 치워야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곳의 한파입니다.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건 일상적인 일이고 체감온도는 보통 영하 25도에서 30도를 오가며 최악의 경우 영하 35도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날씨에는 보호장비 없이 10분만 밖에 있어도 동상의 위험이 있어서 토론토 시청에서는 정기적으로 한파 경보를 발령합니다. 겨울이 되면 도시의 풍경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온타리오 호수가 얼어붙어 거대한 얼음판이 되고 거리의 가로수들은 눈꽃으로 뒤덮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이는 동시에 매서운 추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도시 곳곳에는 노숙자들을 위한 임시 대피소가 설치되고 지하철역과 쇼핑몰은 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로스쿨 시절에는 캠퍼스 기숙사에서 지냈기에 난방비에 대한 걱정이 없었지만 독립한 첫 겨울은 저에게 큰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다운타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20층짜리 건물입니다. 15층에 살고 있는데 창가에 앉아 있으면 토론토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면 이 전망 좋은 창가는 한기가 느껴지는 공포의 공간으로 변합니다. 특히 고층 아파트의 창문은 바람에 매우 취약합니다. 강풍이 불 때마다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고 창틀 사이로 찬 공기가 스며듭니다. 토론토는 겨울철 풍속이 시속 40km를 넘는 날이 많은데 이럴 때마다 창가 근처의 온도는 실내 다른 곳보다 5도 이상 낮게 느껴집니다. 로펌에서의 첫 월급을 받았을 때의 기쁨도 잠시 11월에 받은 첫 난방비 고지서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450달러. 제가 본 숫자가 맞나 싶어 3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더구나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2월 고지서는 580달러까지 치솟았고 1월에는 무려 65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캐나다의 높은 물가에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의 난방비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힘든 건 야근이 잦은 직업 특성상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로펌 1년차의 삶은 고단합니다. 선임 변호사들의 자료 검토 요청이 새벽에 오는 경우도 많고
다음 날 아침 회의 준비를 위해 밤을 새워야 하는 날도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야근할 때는 회사가 난방비를 부담하지만 재택근무를 하거나 집에서 자료를 검토할 때는 난방비가 고스란히 제 부담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이상한 생활 패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실내 온도를 18도로 맞추고 대신 두꺼운 패딩을 입은 채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을 때는 무릎 담요를 덮고 침대에서는 전기 담요와 두꺼운 이불을 겹겹이 덮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침대에서 내려올 때마다 차가운 바닥은 저를 완전히 깨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이 걸렸고 이는 다음날 업무 효율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변호사의 일은 집중력과 정확성을 요구하는데 제대로 된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자 업무 수행에도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다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난방비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골칫거리였습니다. 특히 토론토처럼 물가가 비싼 대도시에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겨울이 되면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 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체육관광이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창문에 단열 필름을 붙이고 문틈마다 방풍 테이프를 붙였으며 카펫도 여러 장 깔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게다가 카펫은 시간이 지날수록 먼지가 쌓여 관리하기가 힘들었고 진공 청소기를 자주 돌려야 했기에 전기료는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는 제 의뢰인 중 한 분이었던 한국계 사업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다른 방식의 난방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제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캐나다의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은 1월의 주말 오전이었습니다. 테크 스타트업 블룸테크의 공동 창업자인 사라킴과의 투자 계약서 검토 미팅이 있던 날이었죠. 평일에는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사라라의 제안으로 주말 오전에 그녀의 집에서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라의 집은 토론토 중심가에서 약간 벗어난 노스욕 지역의 타운하우스였습니다. 우버에서 내려 현관 앞에 섰을 때 따뜻한 커피 향이 은은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사라라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녀는 같은 전문직 여성으로서 친근하게 느껴졌고 캐나다에서 자랐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한국적인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하 27도를 기록한 한파 속에서 20분을 걸어왔는데 발끝에서부터 따뜻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라라는 제가 신발을 벗고 들어오자 슬리퍼를 건넸고 소파 앞에 마련된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따뜻한 커피와 과일, 견과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하면서도 계속 신경 쓰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발밑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였죠. 결국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사라는 웃으면서 소파 앞에 깔린 것이 전기장판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난방용품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전기로 작동하는 매트를 바닥에 깐다는 발상 자체가 낯설었고 안전성에 대한 의문도 들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제조물 책임법이 떠올랐고 화재 위험은 없을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사라는 제 걱정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신도 처음에는 같은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전기장판은 과열 방지 장치가 있어 안전하고 타이머 기능도 있어서 깜빡 잊고 켜두어도 자동으로 꺼진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전기 사용량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하루 종일 틀어도 전기요금이 $2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약서 검토를 잠시 멈추고 전기장판에 대해 더 물어보았습니다. 사라는 기꺼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총 3개의 전기장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실과 서재, 그리고 침실에 각각 하나씩. 특히 침실의 전기장판은 더블 사이즈로
침대 위가 아닌 바닥에 깔아두어 잠들기 전 독서나 스트레칭을 할 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사라는 스마트폰을 꺼내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의 온라인 쇼핑몰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가격은 캐나다 달러로 45달러였습니다. 제가 쓰던 고급 전기 담요가 200달러였던 것을 생각하면 믿기지 않는 가격이었습니다. 더구나 이게 가장 비싼 모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라는 한국의 이런 제품들이 오랜 시간 발전해온 기술력 덕분에 좋은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장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사라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토론토의 추운 겨울밤, 가족들이 전기장판이 깔린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따뜻했던 시간들. 특히 명절이면 한국에서 오신 할머니께서 전기장판 위에서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순간들이 가장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사라의 이야기는 단순히 난방기구를 넘어서 전기장판이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문득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캐나다의 일반적인 가정처럼 저희 가족도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죠.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은 주로 식사 시간뿐이었습니다. 사라의 집에는 곳곳에 한국 문화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켠에는 문갑이라는 전통 가구가 있었고 그 위에는 놓인 따뜻한 색감의 무드 등은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부엌 쪽에서는 누군가 끓여놓은 듯한 생강차 향이 풍겨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발밑에 따뜻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미팅이 끝나갈 무렵 사라는 제게 직접 만든 생강차를 한 잔 더 권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테크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초임 변호사로서의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전문직 여성으로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은 매우 값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사라라가 한국의 정문화를 비즈니스에 접목시키려 노력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차가운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따뜻한 인간미를 잃지 않으려는 그녀의 철학이 전기장판의 따뜻함과 묘하게 오버랩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해서 사라의 집에서 느낀 따뜻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전기장판이 주는 물리적인 온기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집 전체에 퍼져 있던 포근하고 아늑한 분위기,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교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차가운 아파트의 높은 난방비와 항상 차가운 바닥을 떠올리면서 이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사라가 알려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기장판을 주문했습니다. 배송은 5-7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한국의 난방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온돌이라는 전통적인 바닥 난방 시스템의 역사를 찾아보았고 그것이 어떻게 현대의 전기장판으로 발전해왔는지 공부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수천 년에 걸쳐 바닥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문화를 발전시켜온 것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전기장판을 기다리는 동안 사라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그녀에게서 사용 팁들도 전수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온도부터 시작하라는 것, 담요를 같이 깔면 더 포근하다는 것, 습도가 너무 낮을 때는 작은 화분을 옆에 두면 좋다는 것까지. 이런 세세한 조언들이 전기장판을 처음 접하는 제게는 무척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기장판이 도착하던 날, 토론토는 최악의 한파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35도를 기록했고 시청에서는 한파 경보와 함께 외출 자제 권고까지 발령했습니다. 출근길에 마주친 이웃들은 모두 목도리로 얼굴을 감싸고 발걸음을 재촉했고 거리의 노숙자들은 임시 대피소로 긴급 이송되고 있었습니다. 택배 상자를 받아들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제 아파트는 한없이 차가웠습니다. 아침에 난방을 켜두고 나왔는데도 실내 온도는 18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난방비 폭탄이 두려워 온도를 더 높일 수는 없었습니다. 제품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본 후 우선 침실용으로 구매한 싱글 사이즈 전기장판을 침대 위에 깔았습니다. 침대 매트리스 위에 전기장판을 설치하고 그 위에 피팅 시트를 씌우는 과정이 조금 번거로웠지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전원을 연결하고 처음 만졌을 때는 사실 실망했습니다. 따뜻해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느렸거든요. 하지만 5분 정도 지나자 침대 전체에서 은은한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의 습관이랄까요? 무언가를 믿기 전에 반드시 증거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스마트 전력계를 설치하고 24시간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하루 종일 틀어두어도 전기 사용량은 1.8kW에 불과했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5달러였습니다. 제가 사용하던 온풍기의 하루 전기 사용량이 8kW였던 것을 생각하면 믿기지 않는 수치였습니다. 이어서 거실용 전기장판도 설치했습니다. 푹신한 소파 앞에 깔고 그 위에 담요를 덮어두었죠. 저는 보통 퇴근 후에 소파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는 편인데 이제는 다리를 전기장판 위로 뻗고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에 차가워지는 발이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업무 효율성이었습니다. 로펌의 1년차 변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긴 시간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수백 페이지의 계약서를 검토하고 판례를 분석하고 의견서를 작성하는 일은 엄청난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이전에는 차가운 발 때문에 20분마다 일어나서 움직여야 했고 이는 업무의 흐름을 방해했습니다. 이제는 소파에 편히 기대앉아 다리를 전기장판 위에 올려두고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업무 지속 시간이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1시간 정도 일하고 나면 몸이 뻐근해져서 자주 휴식을 취해야 했는데 이제는 3, 4시간은 거뜬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이 따뜻하니 전신의 긴장이 풀리는 듯했고 이는 업무 효율로 이어졌습니다. 수면의 질 개선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저 역시 매일 밤 4, 5시간도 채 자지 못했고 그마저도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침대와 싸우는 것은 일상이었고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날 때면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침대 위의 전기장판은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미리 전기장판을 켜두면 침대에 들어갈 때는 이미 포근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이불 속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니 잠드는 것이 한결 수월했고 특히 깊은 잠을 자게 되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스마트워치로 측정한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깊은 수면 시간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주말에는 소파에서 편하게 시리즈물을 보는 것이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전기장판 위에 다리를 뻗고 누워있으면 마치 스파를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특히 주말 야근이 필요할 때면 이제 사무실 대신 집을 선택합니다. 소파에 편히 앉아 발을 전기장판에 올려두고 일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겨울이 가혹한 만큼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습니다. 전기장판은 이 실내 생활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소파에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도 침대에서 휴식을 취할 때도 항상 따뜻한 온기가 함께합니다. 특히 주말 아침 천천히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을 때면 전기장판의 포근함이 더없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저는 제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면 시간은 평균 7시간으로 늘었고 업무 효율성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시니어 파트너가 제 업무 속도와 정확성이 향상됐다고 칭찬까지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매달 걱정하던 난방비 폭탄의 공포에서 해방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전기장판을 사용한 후 첫 달 전기요금은 이전보다 150달러나 절약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왜 이런 제품이 북미에서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침대와 소파 중심의 서구 생활 방식에도 전기장판은 완벽하게 어울리는데 말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난방기구가 아닌 생활의 질을 크게 개선해주는 혁신적인 제품이라는 점입니다. 전기장판이 가져온 변화는 제 일상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침 시간의 변화였습니다. 이전에는 알람이 울리면 차가운 공기 때문에 이불 밖으로 나오기가 힘들어 보통 3번은 스누즈 버튼을 눌렀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따뜻한 침대에서 편안하게 잠에서 깨어나 바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30분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6시 30분에 알람이 울리면 더 이상 스누즈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되었죠. 따뜻한 침대에서 천천히 스트레칭을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서둘러 뜨거운 샤워부터 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침대에서 1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뉴스를 확인하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침 루틴도 달라졌습니다. 7시부터 7시 40분까지는 노트북을 켜고 침대 위에서 전날 밤에 온 이메일들을 확인합니다. 급한 메일에 답장을 보내고 그날의 일정을 정리하죠. 이전에는 차가운 방에서 서둘러 이메일을 확인하느라 제대로 된 답장을 쓰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차분히 생각하며 메일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근 준비도 여유로워졌습니다. 8시부터 8시 40분까지 준비를 하는데 더 이상 추위와 싸우지 않아도 되니 옷을 고르는 재미도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두꺼운 옷만 골랐다면 이제는 좀 더 스타일리시한 옷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죠. 특히 아침에 메이크업을 할 때도 손이 차갑지 않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퇴근 후의 시간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보통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전기장판의 전원을 켜는 것입니다. 옷을 갈아입고 간단히 저녁을 먹는 동안 소파 앞의 전기장판은 적당한 온도로 따뜻해집니다. 9시부터는 보통 그날의 남은 업무를 처리합니다. 소파에 편히 기대앉아 다리를 전기장판 위에 올려두고 일하다 보면 피로감이 훨씬 덜합니다. 업무 효율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저녁에 집에서 일할 때 1시간도 채 못 버티고 피곤해졌는데 이제는 2~3시간은 거뜬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계약서 검토나 의견서 작성 같은 집중력이 필요한 일을 할 때 큰 차이를 느낍니다. 시니어 파트너가 제 업무의 정확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한 것도 이런 변화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수면의 질은 스마트워치로 직접 측정해보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깊은 수면 시간이 평균 2시간 12분에서 3시간 45분으로 늘었고 수면 중 뒤척임 횟수는 평균 8회에서 3회로 줄었습니다. 아침에 측정하는 스트레스 지수도 75에서 45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수치들이 제가 느끼는 컨디션 향상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신체적인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겨울만 되면 심해지던 어깨 통증이 많이 완화되었고 목의 뻣뻣함도 줄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이것이 체온 유지가 잘 되면서 근육의 긴장이 완화된 덕분일 거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주 2회씩 가던 물리치료를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가도 충분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비용 절감 효과도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처음 2달간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난방비 절감액이 월 200달러에 달했습니다. 전기장판 2대의 월 전기요금 $50를 빼도 순수 절감액이 $150였죠. 1년으로 환산하면 겨울철 6개월간 $900의 절약이 가능한 셈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 $90를 생각하면 놀라운 수익률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겨울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11월만 되면 다가올 추위가 두려웠는데 이제는 한결 여유롭게 겨울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보며 따뜻한 차를 마시는 여유도 생겼고 주말에는 오히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입니다. 로펌에서는 제가 작은 문화 혁신을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제 이야기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지만 제 업무 효율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피곤한 기색이 줄어든 것을 보고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니어 파트너인 캐서린이 제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로펌에서 일하면서 겨울철 번아웃으로 고생하는 젊은 변호사들을 많이 봐왔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제 사무실에 들러 전기장판에 대해 물어보더니 다음 날 바로 주문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캐서린의 지지는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원래 파트너 회의에서 이 주제를 언급했고 그 결과 로펌은 재택근무 직원들을 위한 윈터 웰리스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전기장판을 구매하면 비용의 50%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었죠. 첫 달에만 23명의 직원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
변화는 로펌을 넘어 제 개인적인 네트워크로도 퍼져나갔습니다. 링크드인에 전기장판 사용 경험과 에너지 비용 절감에 대한 포스트를 올렸더니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토론토 법조계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댓글로 제품 링크를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일부는 직접 메시지를 보내 자세한 사용 후기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반향은 로스쿨 동창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매달 모이는 독서 모임에서 제가 전기장판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것이 우리의 주요 화제가 되었습니다. 모두들 겨울철 난방비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한 달 후 모임에서는 절반 이상이 전기장판을 구매했다며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임신 중이던 동창 미셀의 사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입덧이 심해 밤에 자주 깨는 것이 큰 고통이었는데 전기장판 덕분에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산부인과 의사도 적절한 온도로 사용하면 임산부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SNS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전기장판 사용 팁이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었습니다. 특히 겨울철 에너지 비용 절감 팁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올린 게시물은 로컬 뉴스 채널에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토론토 지역 방송에서 연락이 와서 겨울철 난방비 절약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캐나다의 노년층 커뮤니티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의 시니어 클럽에서 전기장판 이야기를 했을 때 70대의 제임스 씨가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에서 근무했던 참전 용사의 아들이었는데 한국의 발전상에 대해 늘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되다니 놀랍군요.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들은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삼성, 현대처럼 세계적인 기업도 있고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력도 가진 나라가 되었다니. 제임스 씨의 말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묻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기장판의 기술력은 놀라웠습니다. 북미의 전기담요가 단순히 열선을 넣은 정도라면 한국의 전기장판은 훨씬 정교했습니다. 7중 안전장치, 탄소섬유 발열체, 정밀 온도 제어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었죠. 토론토 공대의 한 교수는 이런 기술력이야말로 한국이 세계 가전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는 비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비용 효율성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시니어 커뮤니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기장판 사용 후 평균 난방비가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년층에게 이는 매우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토론토 노인복지관에서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청의 노인 가구 전기장판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의료계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토론토 종합병원의 류마티스 전문의 닥터 윌스는 전기장판이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온돌 문화가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것에 주목하며 이는 단순한 과학적 효과를 넘어선 검증된 생활의 지혜라고 평가했습니다. 캐나다 최대 일간지에서는 한국의 따뜻한 혁신이 캐나다의 추운 겨울을 바꾸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기사는 한국의 온돌 문화부터 시작해서 현대의 전기장판까지 수천 년간 이어져 온 한국의 난방 문화를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IT 강국을 넘어 생활기술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이 문화의 확산이 가져온 세대 간 소통이었습니다. 80대 노인분들은 전기장판 덕분에 손주들이 더 자주 방문한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차가운 집이 따뜻해지니 가족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죠. 한 할아버지는 한국처럼 우리도 바닥이 따뜻해지니까 가족들이 더 오래 머물러요라며 행복해하셨습니다. 시청의 에너지 정책팀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만약 토론토 시민의 30%가 전기장판을 사용한다면 도시 전체의 겨울철 에너지 소비량을 15%가량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연간 약 10만 톤의 탄소 배출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무 50만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환경 개선 효과라고 합니다. 한국계 캐나다인 커뮤니티에서도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토론토 한인회는 이제는 우리가 캐나다인들에게 배울 것이 많다고만 생각했는데 우리의 문화가 이렇게 그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니 자랑스럽다며 뿌듯해했습니다. 실제로 한인마트에서는 전기장판 판매량이 30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산업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캐나다의 대형 백화점 체인들이 한국 제품 직구 서비스를 시작했고 아마존 캐나다는 한국 생활가전 전문 카테고리를 신설했습니다. 한국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진 것을 실감할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95세의 캐나다 참전 용사 윌리엄 모리슨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싸운 것이 자랑스럽다. 그땐 그저 가난한 나라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주다니.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던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토론토에서 전기장판은 단순한 겨울철 가전제품이 아닌 캐나다인들의 일상에 스며들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기장판이 가져온 이 작은 혁신은 이제 캐나다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